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14주차 수업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 올리고 오늘 중으로 해서 기말고사 예상, 문제 및 그리고 정답까지 함께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답도 포함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기말고사를 치르실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꼭 대면 때 출석하셔서 시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미리 그 파일은 강의 자료는 업로드를 해드렸었어서 미리 숙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최근 화장품 시장 현황 및 경쟁 현황, 그리고 브랜드샵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및 경쟁 구도 분석,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로드샵이죠. 더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스캔푸드, 아리따움 등등의 주요 경쟁사들을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 샵들을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신규 진입에 대한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에 따른 브랜드 샵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화장품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 기초적인 화장품 기획을 할 때 필요한 마케팅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개발하고 유통하는, 그래서 마케팅과 연계된 그런 화장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뭐 비대면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14주차 수업까지 진행이 되네요.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 현황 및 경쟁 현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게요. PPT 그 자료 및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어서요. 한번 크게 쭉 훑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품 산업은 내수 경기 또는 민간 소비의 영향으로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민간 소비와 화장품 시장 성장세는 유사한 트렌드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2003년 정도죠. 신용카드 부실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던 2003년에서 2004년이죠.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고요. 2005년 이후에 드디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화장품 시장도 성장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품군별로도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위축되었던 시기에는 브랜드 화장품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반면에 경기가 회복되었던 2005년에서 2006년에는 프리미엄 화장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화장품 시장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화장품의 시장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무관하게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2014년을 저점으로 해서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고 2019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7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무려 12.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타 소비재 상품군이 전년 대비 3.4% 성장한 데 반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화장품이 점차 특별한 것이 아닌 필수 소비재로서 인식되면서 타 소비재 대비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백화점과 브랜드샵 판매 채널이 모두 각각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시장의 외형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소비 패턴이 양극화되고 가치 소비가 확산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두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아모레퍼시픽의 시장 주도하에 LG생활건강이 그 뒤를 추격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이런 대기업 2개의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52%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브랜드샵 업체인 더 페이스샵과 수입 브랜드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브랜드들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을 놓고 약 200여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화장품 시장의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금 동원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품질, 마케팅 능력에 기반한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고 견고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중소형 그러한 업체들의 경우 브랜드 파워가 우선 약하고요. 유통 채널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수요는 점점 상위 업체로 집중되고 있고 상하위 업체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LG생활건강이 브랜드샵 부분 1위, 전체 화장품 시장 내 점유율 3위 업체인 더 페이스샵을 인수 완료함에 따라 2020년 화장품 시장 내 선두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순위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양 두 회사의 2010년부터의 시장 점유율은 5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두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요. 브랜드샵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 및 경쟁 구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저가 메리트로 부각된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경기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개당 3,000원에서 4,000원대의 가격대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샵 형태의 시장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샵은 예전 화장품 전문점이 여러 회사의 제품을 놓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화장품 유통 채널입니다. 브랜드샵의 시작은 2002년 5월에 선보인 미샤의 등장으로 그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로 더 페이스샵, 도도클럽 등의 그러한 브랜드샵들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전문점의 위상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시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저가 화장품의 급성장 배경은 유통 혁신을 통해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고 유통 단계의 축소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또한 초저가의 컨셉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정돈된 제품의 진열,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은 전문점에서 길들여졌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게 되었습니다. 2015년 중순부터는요, 태평양,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그리고 최근 중견 화장품 회사인 한불화장품, 소망화장품도 브랜드샵 시장에 진출하면서 브랜드샵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통 채널별 이원화 현상을 가져와서 실속 구매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저가 브랜드 시장으로 집중하게 되고, 프리미엄급 화장품을 선호하는 층은 백화점과 방판 채널에 집중되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샵 채널은 타 화장품 대비 진입 장벽이 낮아서 수많은 후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오고 있고요. 업체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업체들의 제품군 강화, 대기업 화장품사의 참여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수혜 요인 등으로 브랜드샵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에서 30%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09년에 브랜드샵 채널 내 상위 업체와 신규 진입 브랜드 및 중위권 브랜드샵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기존 로드샵 매장뿐만 아니라 마트, 지하철 역사 등으로 매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샵 업체들이 점차 기존의 저가 정책을 탈피한 프리미엄 전략을 펼쳐온 것 또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기준 전체 매장 수는 4,500곳에 이르고요. 지금 현재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 화장품 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1조 4,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샵 화장품 시장은 더 페이스샵, 미샤 등의 기존 업체가 선두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로 스킨푸드, 토리모리, 그리고 대기업 계열의 에뛰드 하우스와 이니스프리가 그 뒤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대기업 화장품사와 후발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업계 1위 업체인 더 페이스샵이 LG 생활건강에 편입됨에 따라 고객 및 위치에 중복되는 매장을 축소하는 등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틈타 상위권 브랜드 업체들의 순위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서 2020년 브랜드샵 채널 내 구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브랜드샵인 더 페이스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페이스샵은요, 화이트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고객에 다가서려 한다라는 모토로 자연을 가장 잘 알고 자연을 가장 사랑하는 천연 화장품 전문 회사라는 더 페이스샵, 전 세계 우수한 천연 성분을 주 원료로 한 천연 화장품을 취급하는 자연주의 토탈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내추럴 스토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600여 종의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제조, 판매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미샤는요, 3,300원이라는 화장품 가격을 부각시켜서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렇지만 화장품 브랜드 자체만 봤을 때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기도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양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페이스샵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초저가 화장품을 불황기에 바짝하는 아이템으로서가 아닌 장기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더 페이스샵의 대표이사는 초저가 화장품 사업 진출을 결정한 후에 가장 먼저 브랜드 디자인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기획자와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디자인팀과 대표이사는 우선 이름만 들어도 바로 무슨 제품인지 소비자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브랜드 명칭을 더 페이스샵으로 정했고요. 화장은 얼굴에 하는 것인 만큼 얼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지닌 더 바디샵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페이스샵은요, 자연 친화적 제품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Nature Story, The Face Shop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천연 원료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날 웰빙 트렌드랑 잘 맞아 떨어져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주의 컨셉을 표방함으로써 매장의 품위를 높였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력을 갖춰서 고객들이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역시도 세련됐는데요. 저비용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용기 디자인과 라벨 제작에 신경을 써서 유럽풍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 화장품에 버금가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가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게 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서 저가격 정책을 펼쳤는데요. 제조사 그리고 도매상에서 소매점, 소매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타 화장품 회사의 유통구조에 비해서 더 페이스샵의 유통구조는 제조사에서 바로 소매점으로, 소매점에서 소비자로 중간상이 생략되어서 유통비를 절감하였고요. 유통 다각화 추진으로 백화점 유통 진출에도 역점을 기울여서요. 주요 판매 경로로 잡아나가며 백화점 유통의 저가 열풍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더 페이스샵의 효과적인 마케팅이 눈에 띄는데요. 광고에서 제품의 재료인 연꽃, 석류, 아카시아, 대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수 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소리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모색하였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10대에서 20대 고객층의 폭넓은 인기를 얻고 또 웰빙 컨셉트 등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줌으로 인해서 위스퍼 그리고 에버랜드 등의 각종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공동 마케팅 제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공동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또 자사로서는 훌륭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게 됩니다. 또한 더 페이스샵 매장의 특성이 있는데요. 매장 인테리어를 보면요. 자연주의를 강조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장의 인테리어를 소재로 사용하여서요.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수익 창출 극대화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매장을 운용함으로써 점포주와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기존 정찰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고객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깔끔한 이미지의 배우인 권상우 등을 CF에 출연시킴으로써 매장 내 모니터를 통한 광고를 실시해서 매장의 웰빙 이미지를 강조하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더 페이스샵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더 페이스샵과 경쟁사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샤는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뒤로 2대 앞을 1호점으로 해서 중국까지 진출되어 있고 또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 최초의 브랜드사가 됩니다. 자, 미샤의 전략을 보면요. 저가 화장품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미샤는 저가 화장품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값비싼 화장품과는 다르게 미샤는 전 제품을 3,300원에서 9,8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바디 헤어 용품 등 총 700여 종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의 차별화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저가 화장품 붐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값이 싼 만큼 성능도 싸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으로 고객들에게 어필되는 게 미샤의 목적이자 운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진입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 명성이 떨어졌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저가 화장품 중에서도 고급 화장품을 만들거나
고급스러운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샤의 강점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죠.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고요. 초창기 그 저가 화장품의 선두주자인 만큼 굉장히 충성도 높은 1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온라인 브랜드를 오프라인화하고 구전 마케팅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마일리지 제도에서도 가장 먼저 제도를 실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이제 약점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저가라는 것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요. 주력 제품이 없고 취약한 브랜드 컨셉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약점이 됩니다.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입소문인데요. 저가이지만 좋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판촉 활동은 그닥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니스프리 역시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니스프리 그 브랜드의 전략을 보면요, 자연주의 화장품을 내세우고 출범한 화장품인 만큼 이니스프리를 대표하는 천연 성분을 함유한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친환경적 패키지로 신뢰할 수 있는 자연주의 컨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상품, 매장, 마케팅 등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전달해서 이니스프리만의 차별화된 자연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유기농 청정 제주 녹차 수분 라인, 유기농 올리브 고보습 라인, 제주 동백 피부결 라인 등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 핵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한 상품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공조 기반을 유지하면서 이니스프리만의 차별점을 부각해서 메가 트렌드인 녹색 성장을 실현할 것이고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서 최초의 자연주의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강점으로는요,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아모레퍼시픽 회사를 통해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통한 높은 인지도 또 신뢰도가 있겠죠. 또 헤라 설화수를 출시했던 화장품 회사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약점으로는요, 메이크업 쪽은 굉장히 조금 약한 편이고요. 또 뭐 통신사와의 제휴, 이러한 마케팅 등을 통해서 할인가에 판매는 하지만 원래 정가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스킨푸드가 있습니다. 스킨푸드는 2004년도에 명동에 1호점을 오픈을 하고요, 시작이 되는데요. 저가 화장품 시장이 대두되면 문제점 또한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 스킨푸드에서는 가장 취약점인 제품의 질적 저하 문제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가 브랜드의 주 품목인 기능성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만든 맛있는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스킨푸드는 기존의 저가 브랜드의 화장품보다는 약 3,000원 정도 비싼 중저가 브랜드로서 초기에 인터넷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킨푸드는 그 가격이 다른 저가 화장품보다 약간은 더 비싸지만 그만큼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좋은 품질을 내세워서 세일도 없이 꾸준한 인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강점으로 보시면요, 설탕, 꿀, 초콜릿, 콩, 쌀 등의 맛있는 푸드로 만든 화장품이라는 확실한 컨셉이 있고요. 중저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제품 패키지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한 피부 고민에 따른 푸드 컨셉을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피부 타입에 맞는 음식 성분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것도 역시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요, 굉장히 급하게 스피디하게 기획 출시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을 너무 성급하게 좀 만든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단점을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매장 수가 다른 브랜드 대비 좀 적은 편이죠. 자, 다음은 아리따움입니다. 아리따움은 2008년도에 아모레 퍼시픽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고요. 고객의 12가지 피부 고민에 대해서 1:1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는 토탈 뷰티 솔루션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따움은 단순한 화장품 판매 공간을 넘어서 소비자 개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조화를 돕고, 이를 통해 아모레 퍼시픽의 비전인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를 실현하는 토탈 뷰티 솔루션 샵입니다. 특히 아리따움은 이를 위해 매장 내 카운셀링 존에서 피부 진단기를 통해 전문적인 카운셀링은 물론 편안한 구매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리따움은 고객이 찾아오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와 디자인, 그리고 피부 고민별 뷰티 솔루션에 맞는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을 받은 판매사원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요. 가맹 방식을 통한 철저한 매장 관리는 공장에서 고객까지 100% 직배송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강점으로는요, 여러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신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내 피부 진단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 쓸 수 있다는 모토도 큰 인지도를 형성한 이 점도 강점이 됩니다. 또 매장의 수가 많죠. 그래서 많은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선도 업체로서의 새로운 전략의 모토가 부족한 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크게 다섯 가지로 포커스를 둔 모델에 따른 화장품 브랜드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는요, 브랜드샵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브랜드샵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을 놓고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많은 경쟁 기업과 대등한 균형을 이룬 경쟁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에는 더 페이스샵을 대표로 하여 미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아리따움 등 수많은 업체들이 진입해서 이미 경쟁 기업의 수가 많아진 상태고요. 기존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대규모 투자 등이 이루어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브랜드샵 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요. 현재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고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는 산업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드샵을 런칭하는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은 브랜드샵만이 아닌 마트, 백화점 등의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비용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브랜드샵은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이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비는 낮은 편이고, 작은 규모의 매장으로도 개점, 즉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늘려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역시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브랜드 시장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각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되어 제품 차별화를 추구하는 데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인 브랜드샵은 브랜드별로 특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서 제품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 라인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교체 비용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브랜드로 승부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아리따움은 브랜드샵을 런칭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초기에는 휴플렉스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런칭을 했다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다시 아리따움이라는 브랜드로 변경을 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이미지라는 특수한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샵은 이를 철수하려고 할 때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쉽게 철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샵의 경우 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가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철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를 봐도 기존의 휴플레이스가 전국의 많은 매장 수에 비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지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브랜드명과 매장 인테리어를 모두 바꿨고요. 브랜드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브랜드샵을 철수하는 비용보다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시장 환경에 궁극적으로 어떠한지를 각 기업들은 예상하고 추측하고 기획하게 되는데요. 화장품 시장에 신규 진출 의지를 보이는 업체들이 속속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화장품 시장은 우선 유통과 판매망의 확보만 가능하다면 타 제조업 대비 비교적 마진율이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고요. 또한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이용해서 초기에 큰 투자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도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으며 또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에서 마케팅, 유통 부분을 특히나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유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 불황에 따른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샵의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치열해진 시장에서 대규모의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브랜드샵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화장품 브랜드샵의 투자 자본 소유량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은 신규 기업이 산업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액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샵에 뛰어드는 업체는 대부분 기존 화장품 회사인 경우가 많고요. 브랜드샵은 그 제품의 유통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에 대한 생산 설비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적고요. 비교적 회수가 불가능한 대규모 광고 활동이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수의 기업들이 산업에 진입하기가 쉽고 철수 장벽도 낮기 때문에 자본 소유량이 적은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은 신규 기업의 진입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초기에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화장품 시장의 특성상 브랜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가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이 형성되었던 시점에는 미샤, 더 페이스샵과 같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시장이 점차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하나둘씩 브랜드샵 시장에 뛰어들었고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이 높은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 개발 등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로 인해 브랜드샵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브랜드샵 시장 규모는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7년
5,450억 원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화장품 전체 규모의 7조 4천억 원의 20%를 차지하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최근 더 페이스샵이 LG 생활건강에 인수 합병되면서 LG 생활건강에 기존 브랜드샵인 뷰티플렉스가 더해져서 브랜드샵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화장품 브랜드샵은 최근 급속하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의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들만의 독점적인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화장품 업체를 공급망으로 하기 때문에 원자재 확보나 입지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샤, 더 페이스샵 같은 전통 브랜드샵의 경우에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높은 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가 비용 우위를 누리고 있는 선점 기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기업에게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화장품 소비자는 대개 비슷한 품질의 가격이라면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알려진 브랜드, 즉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은 인지도나 충성도로 인해서 잠재적 진입자에 비해서 우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상품 충성도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규 기업이나 잠재적 진입자는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충성도 부분에서 모두 낮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소모해야 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위의 표는요, 현재 화장품 브랜드샵이 가지고 있는 각각 이미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이렇듯 화장품 브랜드샵은 브랜드별로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구축해야 합니다. 즉, 잠재적 진입자는 제품 차별화된 시장에서 신규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브랜드를 광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비용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하나의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화장품 브랜드 샵은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해서요, 올해에는 매달 100여 개 이상 문을 열어서 4천여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심 시가지를 비롯해서 주택가에도 화장품 브랜드샵이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현재 많은 브랜드샵이 좋은 상권에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브랜드샵 시장은 기존 사업자가 강력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기에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자는 세일 강도 높은 판매 노력, 광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제품을 진열할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어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각 브랜드별 마케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유통할 때 컨셉 또 마케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화장품 산업은요, 정부에서 정한 성분 원료를 제외한 성분으로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혹은 기능성 화장품을 새로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는 검증 과정부터 그리고 진입,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정부 규제는 신규 기업이나 신규 진입자를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서 기존 기업이 신규 진입자에게 하는 보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광고,
그리고 신규 기업의 법적 소송 등 여러 가지 대응에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는 진입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적 소송은 재판 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에는 지금 현재 진입해 있는 기업들과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형 화장품 업체인 한국화장품이 더셈이라는 브랜드 샵을 런칭하고 있는데요. 또한 템테이션, 바탕, 이노센스 이런 브랜드 샵도